성운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던 호화 요트가 폭발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건넨 구명조끼는 이미 훼손되어 있었고 모든 구명정은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 떨어진 윤설이는 의식을 잃은 채 죽음의 문턱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훼손된 구명조끼, 결박된 구명정.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새벽 바다에서 어군을 쫓던 전직 UDT 요원 강태준이 까마귀 떼에 둘러싸인 해변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아직 살아있어. 빨리 해야 해. 하지만 구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를 죽이려는 자들의 추격이 무인도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가 과거 동료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이 하나로 얽히면서 시작되는 장대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러한 작은 나눔이 당신의 마음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성운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던 호화 요트 세이레노는 엔진실 깊숙한 곳에서 터진 고성능 폭탄의 화염에 휩싸여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꽝! 윤설인 회장은 갑작스러운 폭발 소리에 놀라 갑판으로 뛰어나왔지만 이미 배는 기울어져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불이야. 불났어.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사람들의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설인이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파티 참석자들은 모두 구명보트로 피한 뒤였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아직 여기 있어요. 잠깐만요. 저 좀 태워주세요. 하지만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살기 바빴습니다. 비서실장 김현석이 다급히 달려와 구명조끼를 건네주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거 입으세요, 빨리요. 배가 곧 가라앉습니다. 회장님, 이걸 빨리 입으세요. 현석 씨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먼저 내렸습니다. 일단 이거 입으세요. 설이는 서둘러 구명조끼를 착용했지만 어깨끈이 이상하게 헐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느슨하지? 김현석의 표정에서 이상한 긴장감을 포착한 설이는 구명조끼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공기주입 부분이 미리 칼로 베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일부러 그런 거잖아. 현석 씨, 이게 대체 뭐예요? 설인이 다급히 물어보았지만 김현석은 이미 뒤돌아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현석 씨, 잠깐만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 당신이 한 거예요? 대답해요. 김현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명정 쪽으로 뛰어가던 설이는 모든 구명정의 밧줄이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왜 이래? 왜 다 묶여 있어? 누가 이런 짓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안 돼. 아니야. 이럴 수가. 폭발의 충격으로 설이는 부서진 갑판 조각과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야! 칠흑 같은 밤바다의 거친 파도는 설인을 가차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누구 없어요?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설이는 요트의 부서진 목재 조각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손이 힘이 빠져
안 돼, 놓치면 안 돼. 민우야, 엄마가 꼭 살아서 돌아갈게. 엄마 약속할게. 꼭 다시 만날 거야. 차가운 바닷물이 폐로 스며들면서 서리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하느님 한 번만. 저체온증으로 몸이 굳어가는 가운데 서리는 북쪽 무인도 방향으로 천천히 떠밀려 갔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나는 아직 할 말이 많은데. 파도 소리만 남은 밤바다 위로 윤서린의 몸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검은 암초섬의 해안가에 파도가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철썩 파도 소리가 새벽을 갈랐습니다. 날카로운 현무암 바위들이 즐비한 해변에 서린의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밀려왔습니다. 쿵! 파도에 떠밀려온 몸이 모래 위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서리는 숨이 거의 끊어진 상태로 모래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편 전직 UDT 요원 강태주는 1년에 단 한 번 나타나는 거대 어군을 쫓아 평소보다 훨씬 먼 외에까지 목선을 몰고 나왔습니다. 오늘이구나, 이 물때. 이걸 놓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해. 새벽 4시 태주는 수평선 너머로 피어오르는 이상한 검은 연기를 발견했습니다. 저건 연기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태준이 쌍안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고급 가죽 소파 잔해들이 해류를 따라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소파? 저런 게 왜 여기 있어? 30년 넘게 바다에서 살아온 태준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야. 배에서 나온 물건이 분명해. 누군가 큰 사고를 당했구나. 태주는 즉시 엔진을 돌려 인근 섬들을 하나씩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걸고 가까운 섬부터 봐야겠어. 검은 암초섬 해안가에 도착한 태주는 까마귀 떼가 무언가 주위로 몰려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까마귀들이 왜 저렇게 모여 있지? 설마 저기 뭔가 있나? 태준이 서둘러 해변으로 상륙하자 여자 한 명이 숨이 끊어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이야? 아니, 설마. 태준은 즉시 무릎을 꿇고 서린의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 제발. 맥박은 미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뛴다. 아주 약하지만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빨리 해야 해. 태주는 서린의 기도를 열어 호흡을 확보한 뒤 강력한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숨 쉬어야 해. 자, 하나, 둘. 몇 번의 압박 후 서린의 입에서 바닷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콸콸. 캣. 가느다란 기침과 함께 서린이 간신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숨 쉬어. 계속 숨 쉬어. 태주는 서린의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심각한 상처들을 발견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 등과 팔에 깊은 베인 상처가 있었고 출혈이 심했습니다. 이러다 피를 다 흘리겠어. 시간이 없어. 이 정도면 응급처치가 필요해. 태주는 배에서 가져온 지혈가루와 압박 붕대로 서둘러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아프겠지만 참아요. 지금은 살아야 해요. 잠시 눈을 뜬 서리는 태준의 검게 그을린 얼굴과 흉터투성이인 팔을 보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순간 서린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여긴 어디야? 이 사람은 누구지? 당신이 날 죽이려고. 서린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태준의 목을 향해 손톱을 세웠습니다. 오지 마. 날 건드리지 마. 하지만 태준은 가볍게 서린의 손목을 제압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힘쓰면 더 위험해요. 진정해요. 나는 당신을 구하러 온 사람이에요. 태준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차가운 새벽 바닷바람 속에서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태준의 침착한 목소리에 서린은 잠시 동요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 아니야, 아직은 몰라. 바닷물이 점점 들어오는 해안가에서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파도가 더 세졌어. 여기 있으면 둘 다 위험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어. 태주는 서린을 조심스럽게 어깨에 메고 섬 내륙의 가파른 절벽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내려놔요. 말하지 마요. 숨만 쉬세요. 지금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서린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왜 나를 살리려는 거야? 거친 숨소리와 함께 태주는 묵묵히 험한 길을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조금만 참아요. 다 왔어요. 섬 중턱에 위치한 자연 동굴에 도착한 태주는 서린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여기면 당장은 괜찮아. 바람도 막을 수 있고. 미리 비축해둔 마른 땔감으로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불부터 피워야 해. 몸이 너무 차가워. 추위가 가장 위험해요. 체온을 올려야 해. 태준이 불을 피우는 동안 서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살아야 해. 아들인가? 아이 이름 같은데. 민우가 누구예요? 태준이 물었지만 서린은 이미 다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겠지. 지금은 쉬게 두자. 서린의 젖은 외투를 벗기던 태준은 안주머니에서 젖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메모지에는 최문석 부회장의 친필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미 죽었다. 포기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지? 태주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동굴 밖으로는 예보에 없던 강력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싸. 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동굴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섬을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폭우였습니다. 이 정도면 며칠은 나가지도 못하겠어. 태준의 목선마저 파도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버텨줘야 할 텐데. 부디 묶은 줄이 끊어지지 말아라. 서린은 고열에 시달리며 계속 악몽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그만. 민우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하네. 얼마나 큰 일이 있었던 거야. 서린의 손목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처들, 하루 이틀 일이 아니군. 태주는 그 흔적들을 보며 이 여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다쳤어. 혼자 많이 버텼겠지.
태주는 동굴 입구에 앉아 밤새도록 비바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는 내가 지켜야 한다. 과거 자신이 실패했던 작전에서 동료들을 잃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지. 내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해. 태주는 전술 라이플을 꺼내 조용히 나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눈앞에서 잃지 않겠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굴 안에서 정신을 차린 서리는 구석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는 태준을 발견했습니다. 여긴 어제 그 바닷꿈이 아니었어? 서리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젖은 바위, 꺼져가는 불씨, 비린내 나는 생선 냄새. 여기가 대체 어디야? 서리는 몸을 일으키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여기가 어디죠? 어젯밤 그 사람이 맞죠? 당신 나한테 뭐 한 거예요? 태주는 손질하던 생선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은 암초섬이에요. 무인도죠. 뭐라고요? 무인도라고요? 무인도라고요? 말도 안 돼요. 당장 헬기를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하루도 더 못 있어요. 서린이 고압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데서 지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태주는 대답 대신 옆에 놓아둔 물컵을 서린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목이 마르실 텐데 물부터 드세요. 물은 무슨? 지금 물 마실 상황이에요? 물은 무슨? 당신 내가 누군지 아세요? 성운그룹 윤서린 회장이에요. 내 말 못 들었어요? 이름 말하면 다들 알아들어요. 당장 사람 보내라고 하세요. 서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지만 태주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여기선 다 소용없어요. 소리 질러도 들을 사람도 없고요. 여기서는 회장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 통신기는 모두 파손됐고 육지까지는 최소 이틀을 노저어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틀이라고요? 노를 저어서? 서린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난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태주는 그제야 생선 손질을 멈추고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살아나가려면 제 말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동굴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 윤서린이 처음으로 돈도 사람도 없는 공간에 홀로 남겨진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냉정하게 현실을 고지하자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상황이 나한테 올 리가 없어. 서린은 자신의 손가락에서 희귀한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태준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받아요. 이거 하나면 웬만한 건 다 해결돼요. 이거 봐요. 이 반지 하나만 해도 몇십억은 나가요. 당장 나를 육지로 데려다 주면 이 섬 전체를 사줄게요. 배 한 척쯤이야 새로 사면 되잖아요. 사람도 부르면 오고. 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딸랑. 동굴 안에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주는 바닥에 반지를 발로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 섬에서는 그 반지보다 불을 피울 수 있는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더 가치 있어요. 지금은 돈보다 불이 먼저입니다. 서리는 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평생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긴 왜 이렇게 달라? 그럼 언제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서린의 목소리가 처음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계속 여기 있으라는 건 아니죠? 언제까지나 이 섬에 묶어둘 건 아니죠? 날씨가 좋아지면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폭풍 후에는 불가능해요. 파도 보셨잖아요. 지금 나가면 둘 다 죽어요. 갈증을 견디다 못한 서리는 동굴 밖으로 나가 고인 빗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조금만이면 괜찮겠지. 태준이 급히 서린의 손을 쳐냈습니다. 안 됩니다. 그 물 마시면 안 돼요. 그 물 마시면 안 돼요. 왜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서린의 목소리에 짜증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배탈이 나면 탈수로 죽을 수 있어요. 여기는 병원이 없어요. 열나면 끝입니다. 여긴 도움 받을 데가 없어요. 태주는 직접 증류한 깨끗한 물을 서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마셔요. 안전한 물이에요. 서린은 마지못해 그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태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린은 몰래 동굴을 빠져나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직접 나가야 해. 배를 훔쳐 탈출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배만 있으면 어떻게든 될 거야. 하지만 해변에 도착한 서린은 절망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태준의 목선은 밀물에 완전히 잠겨 있었고 거친 파도가 사정없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철썩 쾅!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쳤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나갈 수 없는 거야. 서린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윤서린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섬에서는 돈도 지위도 이름도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서린은 자신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기선 내가 아무 힘도 없네. 평생 남에게 의지해 본 적 없는 서린에게 이런 상황은 견디기 힘든 굴욕이었습니다. 늘 내가 결정했는데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남 도움을 받아야 하다니. 그 시각 육지에서는 최문석 부회장이 서린의 전용기 기장 박상호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상호야, 긴장할 필요 없어. 상호야, 일이 잘 풀렸어. 서린이가 해외로 도주했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해. 회장님은 이미 끝난 사람이야. 이제 세상에 다시 나올 일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거절하면 비행 기록을 조작하고 해외 공항 CCTV에 그럴듯한 가짜 영상을 심어 놓으면 돼. 마치 진짜 출국한 것처럼.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 최문석은 차갑게 웃으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언론이 먼저 떠들어주면 끝이야.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언론에서는 이미 윤서린 회장의 실종과 해외 도주설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회사를 버리고 도망갔답니다. 비겁한 선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섬에서 서린은 독성이 있는 식물을 잘못 건드려 손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아파? 너무 아파요. 서린이 울먹이며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불에 데인 것 같아. 아니, 더 아파. 태주는 서린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뭐예요? 손이 왜 이래요? 왜 함부로 만졌어요? 이 섬에는 독성 식물이 많다고 했잖아요.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태준이 서린을 꾸짖으면서도 능숙하게 독을 짜내고 해독제를 발라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금방 가라앉을 거예요. 아프죠? 앞으로는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혼자 판단하면 위험해요. 저는 이런 거 처음이에요. 서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런 데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아픈 것도 처음이에요. 평생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서린에게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늘 사람들이 대신 해줬는데 여긴 아무도 없네. 태주는 서린에게 나무를 모으고 불을 지키는 역할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역할을 나눕니다. 생존하려면 모두가 일을 해야 해요. 회장님도 예외는 없어요. 나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보고 나뭇가지를 주우라고요?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맞아요. 불이 꺼지면 우리 둘 다 죽어요. 불은 생명이에요. 서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명령받는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명령을 받는 입장이 되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밤이 되자 서린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손이 곱아. 배도 너무 고파. 태준이 구운 뱀 고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셔야 해요. 뱀이요? 저는 그런 거 못 먹어요. 이건 너무. 냄새부터. 그럼 굶으세요. 다른 선택은 없어요. 버티려면 먹어야 합니다. 서린은 결국 역겨움을 참으며 뱀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씹어야 산다. 태주는 서린에게 엄중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역할이에요. 밤중에 절대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졸면 안 됩니다. 눈 꼭 뜨고 지켜요. 알겠어요. 서린은 불꽃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윤서린은 처음으로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의 말을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태준이 해안가 순찰을 위해 나간 후 서린은 혼자 남겨진 동굴에서 어둠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조용하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워. 동굴 안은 금세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바위 그림자가 크게 일그러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평생 쌓아 올린 수조원의 자산이 지금 이 순간 단 한 모금의 깨끗한 물과도 바꿀 수 없다는 현실이 서린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이 많은 돈이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이게 현실이구나. 돈이 아무 소용없구나. 서린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태주는 해변에 밀려온 무전기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부서진 무전기잖아. 사설 보안팀에서 사용하는 고급 통신 장비였습니다. 일반 어부들이 쓰는 물건이 아니야. 확실히 누군가 움직이고 있어. 누군가 이미 섬의 위치를 알고 있어.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빨라.
너무 빨라. 군인 시절 쌓은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확실히 우리를 찾고 있어. 서리는 태준의 날카로운 경계심을 보며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 눈빛, 늘 긴장돼 있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단순한 어부가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뭔가 숨기고 있어. 바다 안개가 걷히면서 수평선 너머로 검은색 고속정 2대가 빠른 속도로 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윙!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바다를 갈랐습니다. 태준이 망원경으로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2대다. 속도도 빠르고 사람도 여러 명이야.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태준은 전투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숨을 곳을 정하고 동굴부터 지켜야 한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섬의 지형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진짜 폭풍이 섬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고속정에서 내린 서도역과 8명의 무장대원들은 GPS 신호가 끊긴 지점을 중심으로 부채꼴 대형을 유지하며 섬의 숲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 조심해. 간격 유지. 서로 시야 놓치지 마. 서도역은 부하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손으로만 신호해. 목표물은 반드시 생포해야 한다. 실수는 용납 안 해. 살아있어야 값이 있다. 괜히 다치게 하지 마. 대원들은 최신식 야간 투시경과 소음기가 부착된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장비 이상 없다. 배터리 확인. 이들의 장비는 일반 민간 보안팀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군이야. 태준은 서린을 이끌고 험준한 바위산 꼭대기의 관측소로 이동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해요. 조금만 더 버텨요. 하늘이 너무 가깝다. 다리가 풀려. 저들은 누구예요? 왜 우리를 찾는 거죠?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이런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비를 보니까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태준이 망원경으로 적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동선이 정교해. 서로 거리도 딱 맞춰 움직여. 훈련받은 놈들이야. 서도역이 무전기를 통해 다른 팀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치직. 무전기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VIP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라. 항복을 권유하되 저항하면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 시간 끌지 마. 확보가 우선이다. 태준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이 목소리. 설마. 그 목소리는 과거 동료였던 서도역의 것이었습니다. 틀릴 리 없어. 저놈이야. 서도역. 그 개자식이. 태준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었군. 그날 이후로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과거 작전에서 동료들을 배신했던 서도역의 비열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릴 버리고 혼자 도망쳤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는 사람이에요? 서린이 태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굳었어요. 무슨 일 있는 거죠? 과거에 함께 일했던 놈이에요. 배신자죠.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놈은 절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입니다.
관측소 위로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아래에서는 검은 그림자들이 서서히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배신과 현재의 생존이 이 작은 섬에서 다시 맞부딪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적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점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서린의 겉옷에 불을 붙여 들짐승 몸에 묶어 반대편 숲으로 보내는 유인 작전이었습니다. 제 옷을 태우는 거예요? 지금은 목숨이 더 소중하지 않나요? 서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도역의 부하들이 미끼를 쫓아 흩어지자 태주는 뒤처진 대원 한 명을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한 대원은 저항할 틈도 없이 기절했습니다. 태주는 그의 무기와 통신기를 탈취하고 서린에게 방탄조끼를 입혔습니다. 이걸 입어요. 총알을 막아줄 거예요. 총알이라고요? 설마 진짜 쏠 생각인가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한 명을 죽이려 했잖아요. 더 이상 망설일 여유는 없어요. 바로 그때 바로 옆에서 격투가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은 생전 처음 보는 냉혹한 전투 현장에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태준이 재빨리 서린의 입을 막았습니다. 죽기 싫으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해요.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탈취한 통신기에서 최문석 부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혁아, 민우는 내가 안전하게 데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 서린의 시신만 확인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거야. 서린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터질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우가 살아있다고? 누가 민우예요? 제 아들이에요. 최문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구나. 서린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극도의 분노로. 그 개자식을, 내 아들을 이용해서. 서도역은 팀원이 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격분했습니다. 놈들이 저항한다. 연막탄과 최루가스를 투척해라. 숲 전체에 하얀 연기와 매캐한 최루가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과 서린은 벼랑 끝으로 몰려갔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요. 서린이 최루가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태준은 서린을 등에 업고 미리 파악해둔 석회암 동굴의 좁은 틈새로 향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지하수로가 있어요. 위험하지만 유일한 탈출로예요. 지하수로요? 물에 빠지면 어떡해요? 그래도 총에 맞는 것보다는 낫죠. 지하수로는 만조 시간에 물이 차오르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도주로였습니다. 서도역은 동굴 입구에서 특별한 매듭법을 발견했습니다. UDT에서만 사용하는 고유한 매듭이었습니다. 이 매듭법, 설마. 서도역의 얼굴에 광기 어린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이 살아있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지하수로를 빠져나가던 중 서린은 급류에 휩쓸려 깊은 웅덩이로 빠져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서린이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물살이 너무 거셌습니다. 태준은 적의 추격이 코앞까지 닥친 상황에서도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잡아요. 내 손을 잡아요. 태준이 서린의 손을 붙잡고 끌어올렸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서린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서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태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려드릴게요. 약속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목숨 걸고 지켜드릴게요. 두 사람은 수로 끝에 있는 해안 절벽 아래 작은 틈새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위쪽에서는 서도역 일당의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훑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조용히 해요. 들키면 끝이에요. 서리는 처음으로 태준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누구도 믿지 않고 살아왔던 서린에게 이런 감정은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로 날 지켜줄 수 있을까? 서도역의 목소리가 절벽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놈들이 이 근처에 숨어 있을 거야. 샅샅이 찾아라. 태준과 서리는 숨을 죽이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차가운 바위 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서 나가야 진짜 고마움을 표할 수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두 사람의 목숨을 건 도주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추적을 피해 절벽 틈에서 밤을 지샌 태주는 비상배낭 속에 숨겨둔 UDT 시절의 전술 조명과 신호탄 발사기를 꺼내 점검했습니다. 서리는 추위에 떨면서도 태준의 총상 부위를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묶어 주었습니다. 많이 아프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서리는 그의 얼굴에서 고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서도역의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오히려 누명을 썼어요. 그 때문에 불명예 전역을 했죠. 그런 일이 당신이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제 억울한 과거도 세상에 알려져요. 이제 우리 운명은 하나예요. 서리는 태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인도에서 얼마나 모래성 같은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살아서 나가면 어떻게 살 건지가 중요해요. 살아 돌아가면 당신의 명예를 되찾는 일에 제 모든 걸 걸겠어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적들이 고속정을 정박해둔 해변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 수직 절벽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오직 로프 하나의 의지에 올라야 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무서워요. 서린이 절벽을 올려다보며 떨었습니다. 민우를 다시 만나려면 해야 해요. 제가 먼저 올라갈 테니까 제 등만 보고 따라오세요. 서리는 아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태준의 든든한 등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씩 절벽을 올랐습니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태준의 격려에 힘입어 서리는 마침내 절벽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순간이었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서린의 얼굴에 성취감과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태준은 적들의 시선이 숲 내부에 집중된 틈을 타서 해안가로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자신의 목선 태양호에 미리 숨겨둔 보조 엔진을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조 엔진까지 준비해뒀다니 정말 대단해요.
군에서 배운 거예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했거든요. 서리는 태준의 지시에 따라 적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반대편 숲에 작은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신호탄을 발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전략적인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서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완벽해요. 저들이 완전히 속고 있어요. 적들이 신호탄을 쫓아 숲으로 뛰어들어간 사이 태준과 서리는 정광석화처럼 목선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을 가동하고 거친 파도를 뚫고 섬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도혁이 뒤늦게 해변으로 달려와 총을 난사했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이 개자식들아. 하지만 태준은 미리 설치해둔 기름통을 정확히 저격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적들의 고속정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와, 진짜 군인이었구나. 서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바다로 나간 목선은 연료 부족과 엔진 과부하로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돛을 올리고 해류를 이용하는 전술 항해로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서린이 멀어져가는 무인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기에 제 오만함과 독선을 모두 묻어두고 왔어요. 이제 진실만 가지고 갑시다. 항해 중 태준은 서린에게 중요한 조언을 했습니다. 육지에 도착해도 절대 경찰이나 병원으로 바로 가면 안 돼요. 제 어머니가 계신 안전한 곳으로 먼저 피해야 해요. 왜요? 최문석이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위험해요. 서리는 태준의 신중함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무인도에서의 경험이 그녀를 더욱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적을 너무 우습게 봤었어요.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고향 섬 근처의 외딴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태준은 지친 서린을 부축하며 어머니 오미자가 기다리는 낡은 돌담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아이고, 태준아. 이게 무슨 꼴이냐? 오미자는 아들의 상처투성이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옆에 있는 낯선 여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잠시 우리 집에 머물러야 해요. 그래라. 일단 들어와서 몸부터 추스려라. 오미자의 따뜻한 배려에 서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런 무조건적인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미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린의 손을 잡아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우선 따뜻한 물에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날 밤 서린은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꼈습니다. 무인도에서의 공포와 추격전의 긴장이 모두 사라지고 마치 진짜 가족의 품에 안긴 것 같은 평온함이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정이구나. 서리는 작은 방에서 태준과 오미자의 대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돈이 아닌 사랑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태준의 어머니 오미자는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과 낯선 여자를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서리는 낡고 비좁은 방에서 눈을 떴을 때 코끝으로 스며드는 흙냄새와 구수한 숭늉 냄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냄새, 처음인데 왜 이렇게 그리울까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이
서린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진짜 집의 느낌이었습니다. 오미자가 소박한 밥상을 차려와 내놓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생이 많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준과 함께 앉아 미역국을 마시며 서린은 무인도에서의 생사가 오가던 순간들이 꿈결처럼 멀게 느껴지는 평온함을 만끽했습니다. 이 미역국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니? 오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서린의 그릇에 국을 더 떠주었습니다. 태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서린을 멀리서 온 조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항생제와 치료제를 구해와 서린의 상처를 정성껏 소독하고 꿰맸습니다. 아파요? 조금만 참아요. 괜찮아요. 당신이 해주니까 안 아파요. 서린의 말에 태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오미자가 건넨 낡은 몸빼 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하면 돼요. 참 손재주가 좋구나.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 윤서린으로서의 소소한 행복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일을 시키기만 했던 서린에게 직접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신기했습니다. 태주는 서린의 요청에 따라 몰래 무트로 나가 공중전화로 박 비서에게 암호화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비서님, 저예요. 살아있어요. 회장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어디에? 조용히 해요. 최문석이 민우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봐 주세요. 박 비서가 전달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문석이 이미 민우를 납치해 별장에 감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개자식? 내 아들을. 서린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린은 박 비서가 전달한 위성 태블릿을 통해 최문석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며 그녀의 뒤를 지켰습니다. 복잡한 일이에요? 네, 하지만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마을 아이들이 태준을 찾아와 졸라댔습니다. 아저씨, 물고기 잡아주세요. 오늘은 못 나가겠구나. 대신 냇가에서 물장난이나 치자. 서린은 아이들과 함께 냇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순수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냉혹한 기업가였던 자신의 과거 모습을 벗어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줌마도 같이 놀아요. 아줌마라니 언니라고 해야지. 서린이 아이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서린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행복을 계속 기억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진심이에요. 이곳에서 진짜 저를 찾았어요. 서린은 감사의 표시로 오미자에게 자신의 목걸이를 드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아이고, 사람 목숨 구한 걸로 장사 안 한다. 고맙다는 마음만 받을게. 오미자가 서린의 손을 밀어내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대신 우리 태준이 외로워하지 않게 자주 놀러와라. 두 사람은 밤마다 평상에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죠.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태준 씨, 네.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정말 우연일까요? 글쎄요.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설이는 최문석이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조작한 가짜 유언장의 암호 체계를 마침내 분석해냈습니다. 찾았어요. 마스터 키가 제 지문에 있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반격할 수 있겠네요. 태주는 설인이 다시 전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보관하던 UDT 시절의 군복과 장비를 꺼내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어요. 설이는 태준에게 진심 어린 약속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당신도 바다 밑이 아닌 햇살 아래서 사세요. 설인이 태준의 거친 손을 처음으로 먼저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 비서와의 통신을 역추적한 서도역 일당이 검은색 세단 여러 대를 몰고 마을 입구에 들이닥쳤습니다. 저들이 찾아왔어요. 태준이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화롭던 어촌 마을이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평화가 깨진 직후 서도역은 마을 전체를 20명의 사설 경비 인력으로 포위하고 태준이 어머니 오미자를 인질로 잡아 마을 광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오미자는 팔이 뒤로 결박된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서도역이 그녀의 목에 칼날을 갖다 댔습니다. 강태준, 나와라. 네가 숨겨둔 여자와 함께. 서도역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설이는 창문 틈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당장 나가려 했지만 태준이 그녀를 지하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나가면 모두가 죽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위험해요. 쟤 때문에 무고한 분이.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면 모두 끝나요. 태준의 차가운 현실 판단에 설이는 절망했습니다. 그 순간 헬기 소음과 함께 최문석 부회장이 마을에 착륙했습니다. 최문석은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설이나 들려? 민우의 목소리야. 녹음기에서 민우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무서워요. 엄마가 곧 올 거야, 민우야. 조금만 참아라. 설이는 지하실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여기 있어. 최문석이 확성기로 협박했습니다. 윤설인, 10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이 할머니부터 죽인다. 그리고 내 아들도 마찬가지야. 태주는 어머니가 칼날 아래 놓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도역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30년간 쌓은 전술 본능으로 일대 다수 상황에서의 최적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모든 게 끝나요. 조금만 더 참아요. 설상가상으로 설인이 무인도에서 얻은 폐혈증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열과 함께 입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설인이 바닥에 쓰러지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마을로 잠입한 태준의 동료 태역 군의관 박상철이 응급처치를 위해 나타났습니다. 태준아, 이건 심각해. 폐혈증이 뇌까지 올라갔어.
박상철은 서린에게 강력한 각성제를 투여했습니다. 이 약은 1시간짜리 목숨이야.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하지만 효과가 떨어지면 알겠어요. 1시간이면 충분해요. 서린이 각성제의 효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최문석은 오미자를 인질로 태준을 조종하려 했습니다. 서도역, 저놈의 다리에 총을 쏴라.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서도역이 잔인하게 웃으며 태준의 허벅지를 향해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댔습니다. 으악! 태준이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고통을 견디며 무전기로 서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절대 나오지 마세요. 박 비서가 본진을 타격할 때까지 버티세요. 이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태준과 오미자를 지키기 위해 농기구와 어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태준이를 왜 괴롭혀? 할머니를 놓아줘라. 하지만 무장한 사설팀의 폭력 앞에 주민들은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마을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최문석은 서린이 숨어 있을 법한 집들을 찾아 하나씩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찾을 때까지 모조리 태워버려라. 태준의 집마저 화염에 휩싸이자 태준은 억눌렀던 살기를 터뜨렸습니다. 이 개자식들아. 태준이 결박을 풀고 순식간에 주변의 대원 3명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인질로 잡은 서도역의 위협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움직이면 할머니가 죽는다. 서도역이 태준의 눈앞에서 오미자의 손가락을 부러뜨렸습니다. 으악! 아파! 어머니! 오미자의 비명소리가 지하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서린은 약물의 기운으로 정신을 차린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서린은 지하실 벽에 설치된 가스밸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준비했습니다. 적들이 문을 열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서린이 태준에게 마지막 무전을 보냈습니다. 태준 씨, 고마웠어요. 민우를 부탁해요. 최문석이 서린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지하실 문을 폭파해라.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어. 폭발물이 설치되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3, 2, 1. 서린은 화염에 휩싸인 지하실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각성제의 효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최문석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최문석? 드디어 만났네. 서린의 얼굴에는 피 섞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건드린 대가를 치러라. 서린이 최문석 앞에 나타나는 순간 그녀는 미리 켜둔 초소형 위성 카메라를 통해 최문석의 자백과 범행 현장을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어요. 최문석. 서린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최문석은 당황하며 총을 겨누었습니다. 생중계라고? 말도 안 돼. 민우를 납치하고 나를 죽이려 한 모든 증거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당황한 최문석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태준은 신발 속에 숨겨둔 투척용 단검을 번개같이 던졌습니다. 단검이 서도역의 손목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으악! 서도역이 칼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미자는 즉시 그 틈을 타서 탈출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피하세요.
생중계 신호를 좌표 삼아 대기하던 해양경찰 특공대가 헬기 3대와 함께 마을로 급습했습니다. 박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본진 부대였습니다. 해양경찰이다. 무기를 버려라. 사설 보안팀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장갑차까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태주는 분노에 찬 모습으로 서도역을 건물 옥상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기억나냐? 네가 배신해서 죽은 우리 동료들 말이야. 태준이 서도역의 목을 조르며 과거 작전에서 죽은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김상훈, 이재혁, 박민수. 이놈들 이름 기억하냐? 태준아, 그때 일은 변명하지 마. 네가 돈 때문에 우리를 팔아넘겼잖아. 옥상에서 벌어진 격투 끝에 서도역은 마지막 발악으로 수류탄 핀을 뽑았습니다. 다 같이 죽자, 태준아. 하지만 태준이 서도역을 옥상 아래 바다로 밀어내버렸습니다. 폭발 소리와 함께 서도역은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혼란스러운 현장에서도 서리는 최문석의 손에 들린 유언장 원본을 재빨리 탈취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최문석. 네가 조작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최문석의 비서가 가지고 있던 별장 위치 정보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태주는 서린을 부축하여 박 비서의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최문석이 민우를 가둔 비밀 별장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간다. 서린의 간절한 외침이 헬기 안에 울렸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태주는 무장 경비들을 상대로 마지막 전투를 벌였습니다. 각성제 효과가 떨어져가는 서린을 대신해 태준이 혼자서 모든 적을 제압했습니다. 다들 무기를 버려. 이미 끝났어. 지하실에 갇혀있던 민우를 발견한 순간 서린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우야, 우리 민우. 서린이 아들을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정말 왔어? 그래, 엄마야. 이제 안전해. 최문석이 보여준 가짜 유골함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한 서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경찰이 최문석을 살인 교사 및 유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윤서린을 살해하려 했고 아동을 유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린의 생중계 영상은 전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키며 성웅그룹 주가를 폭락시켰습니다. 해외 언론들까지 한국의 재벌 범죄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은 현장에 도착한 취재진 앞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혔습니다. 최문석 부회장이 저와 제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검찰은 서린이 무인도에서부터 수집한 최문석의 비자금 장부와 서도역의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성웅그룹 내 공범들을 일제히 검거했습니다. 태주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도역이 남긴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과거 작전 실패가 군 상부와 기업 간 결탁에 의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강태준 전 하사, 당신은 무죄입니다. 불명예 전역 처분을 취소하겠습니다. 태준은 마침내 30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각성제 효과가 완전히 끝난 서린은 현장에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태준은 수술실 앞을 지키며 어머니 오미자와 함께 서린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꼭 살아나야 해. 오미자가 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을 주민들은 서린의 약속에 따라 파손된 집들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린이 마을 재건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야. 우리 태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오미자는 부러진 손가락을 치료받으면서도 아들과 서린의 안위만 걱정했습니다. 최문석은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납치한 놈, 인간 쓰레기. 서린은 10시간에 걸친 대수술 후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뜬 첫 순간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어, 민우야. 엄마, 진짜 엄마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서린은 성운그룹을 완전히 투명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윤리 경영을 통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더 이상 냉혹한 독재자가 아닌 직원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직원들 복지부터 챙겨주세요. 서린은 매달 한 번씩 헬기가 아닌 직접 소형 보트를 몰고 태준의 섬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오미자의 텃밭일을 돕는 평범한 주말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서린아, 이 고추 좀 따줘라. 네, 어머님. 서린은 이제 정말로 오미자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태준은 국방부로부터 정식 명예회복과 함께 복직 제안을 받았지만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대신 서린이 설립한 바다생명구조센터의 수석 훈련관으로 취임했습니다. 태준 교관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바다에서는 1초가 생명입니다. 집중하세요. 태준은 더 이상 가난한 어부가 아닌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세상을 위해 기여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집무실 책상에 무인도에서 태준과 함께 썼던 찌그러진 스테인리스 컵을 소중히 장식해 두었습니다. 이 컵이 저에게는 가장 값진 보물이에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낡은 컵을 그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곳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최문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가 찬탈하려 했던 모든 재산은 서린의 결정으로 조난사고 유가족을 돕는 재단에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돈의 진짜 가치를 이제야 알겠어요. 서린이 재단 설립식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에피로그의 따뜻한 장면에서 서린은 태준과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무인도 해변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작은 구호소와 등대를 건설하는 것이 두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죠? 그때는 서로를 경계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함께 있고요. 등대 꼭대기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었던 생명의 무게와 고난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 신뢰에 대해서 말입니다. 서린이 태준에게 환하게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백만장자 여회장은 죽고 당신이 구한 새로운 윤서린만 남았어요. 태준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얽매인 강태준은 죽었어요. 오미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서린이 지어준 복지관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린을 위해 직접 짠 장갑을 선물하며
진정한 가족 이상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줄 거야. 어머님 고마워요. 설인의 아들 민우는 태준에게 잠수와 생존 교육을 받으며 강인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태준 삼촌, 저도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민우야. 삼촌이 다 가르쳐 줄게. 설이는 아들이 태준처럼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바다로 나가는 태준은 자신이 버렸던 UDT 인식표 대신 설인이 선물한 바다구조대의 새 인식표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설인은 그룹의 이익보다는 해양 환경 보호와 조난 방지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폭풍우가 치는 밤이면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며 무전기로 짧은 인사를 나누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태준 씨, 오늘도 안전하게. 설인 씨도 몸 조심하세요. 설인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탄 보트가 윤슬이 반짝이는 바다 저편으로 평화롭게 나아가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검은 암초섬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이 진정한 사랑과 구원으로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무인도의 검은 암초에서 시작된 윤설인과 강태준의 이야기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었죠. 최문석의 배신과 서도역의 추격, 그리고 마을을 위험에 빠뜨린 마지막 전투까지 모든 고난을 이겨낸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따뜻한 리더가 되었고 태준은 바다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미자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민우의 순수함이 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 진짜 가족, 그리고 진짜 행복의 의미를 말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